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에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생각하실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시나요? 재력, 외모, 성품 등등 우선시로 하는 게 아마 각자 다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보다 함께 살아갈 세월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 잘 선택했다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살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저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봐요. 결혼할 당시 양가 집안은 경제 수준이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경제적 기복이 크지 않았다면 시댁은 예전에는 아주 못 살았지만 시부모님이 엄청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집안이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과 집안이 자신의 자부심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예전에는 저기 옆에 동네 있지? 거기에 판잣집들 모여있는 데서 살았었거든. 그때는 난방도 못 틀어가지고 한 방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똘똘 뭉쳐 잠들기도 했는데 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지냈나 몰라. 엄마 아빠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지. 우리 이렇게 결혼할 때 집 하나씩 해주는 게 소원이셨거든. 그 소원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쁘시대.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 항상 볼 때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나도 존경스러워. 당신도 당신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부모님 부지런함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 당신은 평생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더 많은 걸 보고 자랐겠어. 나도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인데 말이야. 그렇지? 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존경한다니까. 어릴 적에는 우리 집이 너무 못 살아서 학교 가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진짜 내가 나중에 돈 잘 벌면 다 복수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울분도 많았어. 근데 나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랑 나도 똑같아지는 거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놀랍네. 나였으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자랐다면 마음속 울분이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 그래도 당신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정말 시부모님을 많이 존경했어요. 제가 봐도 시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하셨고 바쁘게 지내셨죠. 사치를 하시는 편도 아니셔서 늘 저축과 절약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남편이 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결혼하고서 지내다 보니 존중의 방향이 올바른 건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아파트 모임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시부모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여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다 내 재산이야. 어차피 누나들이야 시집 갔으니 그 재산을 받겠어? 엄마 아빠도 나한테 물려줄 생각 하시겠지. 지금 사업도 아마 조금 있다가 나한테 물려주실 텐데 그럼 그게 다 내 거란 얘기지. 이제 봐봐. 내가 그 재산 얘기하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젊으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벌써부터 물려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여보 말처럼 시부모님 정말 훌륭하시고 재산도 많이 쌓으시고 대단하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아까 모임 자리에서는 그 주제는 조금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여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도 나오게 된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사람들이 달라진다니까. 아까 봐봐. 내가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별로 흥미 없어 했는데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라 하니까 눈이 확 달라지잖아. 그게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당신이 너무 그쪽 얘기만 해서 그런 거잖아. 여기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부모님 재력가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지 모르겠어. 그걸 왜 몰라?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는데.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열심히 사시겠어? 나중에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도 밖에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다녀야지. 시댁은 두 시누이가 있었는데 모든 식구들이 남편을 약간 우쭈쭈하며 키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처음에는 막내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내여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시댁 식구들이 떠받들여 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그 정도로 부지런하고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남편은 뭐 하나만 해도 시댁 식구들의 폭풍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시모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죠. 어머님, 근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아까도 봐봐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칭찬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청소 한 번 했다고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형님들이며 어머님, 아버님까지 그렇게 잘했다 하시니까 너무 신기해서요. 매번 그러시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워낙 못 살았잖니. 다른 애들은 밖에서 뭐라고 듣고 오면 같이 싸우거나 그랬었는데 쟤는 그걸 마음속에 다 담고 있어서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하고 그러더라고. 워낙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보면서 다닌다고 해야 하나? 사춘기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얘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집안일도 뭐 하나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하나만 해도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사는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특별한 일 한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둬. 걔가 그런 거라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아직 어린애라니까. 원래 남자는 애다 생각하고 대해줘야 돼. 하나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야 나중에 더 잘하지. 칭찬 안 해주면 나중에 아예 손도 안 댄다니까.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과도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자신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또 하나 문제라면 남편은 겸손함이 없었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막말도 서슴없이 했죠. 보다 못한 내가 한마디 할 때면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하루는 밖에서 밥을 먹다가 웨이팅을 하게 되었었는데 직원 실수와 기기 문제로 저희가 누락이 됐을 때가 있었죠.
그때 바로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 직원을 앞에 세워두고 막말을 서슴지 않게 했었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말려도 듣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여보,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저 사람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다가 금방 문제도 해결됐는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화를 내야 됐어?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잖아.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어떡해?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지. 돈 내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 따위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화가 안 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돈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안 오고 말지. 지네들이 와서 쓰라고 온갖 홍보해놓고 막상 와보니 실수투성이에 문제가 많으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 사람들은 나처럼 힘든 시기를 못 겪어서 그래. 나처럼 힘든 시기 겪은 사람들이면 저런 식으로 대충 못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실수할 때 있잖아. 저 사람도 자기 실수 인정했고 기기가 문제 있다는 것도 설명했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지. 당신도 힘든 시기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더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내가 힘든 시기 겪었으니까 이해 못할 행동하는 건 더 이해 못해주는 거지. 솔직히 저건 핑계야. 나라면 저렇게 실수는 안 하지. 내가 잘하니까 다들 나 칭찬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디 가서 칭찬 안 받는 거 당신 들은 적 있어? 나는 절대로 저런 실수 안 해. 시댁 식구들의 과도한 칭찬은 남편의 자존감이 과하게 자라게 만들었죠. 특히나 남편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냉정했어요.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곤 했어요. 다른 사람에겐 그랬지만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일을 하다가 자신이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와, 내가 살다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멱살 잡고 싸울 뻔했다니까.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일 못하면 집에나 있지 왜 꾸역꾸역 기어나와가지고 남한테 민폐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머, 그런 소리를 했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막말까지 들었던 거야? 당신 일하는 사람들 거의 1년 넘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도 꽤 친해지고 서로 잘 지낸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온 거야? 아, 그게 내가 뭐 잘못 봐가지고 실수해서 주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중으로 체크하지 않고서는 나보고 그거 다 책임지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라 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어이없지? 뭐? 여보, 당신네 주문 하나 잘못하면 문제 커진다고 한 거 아니야? 물품들 조립해야 하는데 하나 부품 안 오면 완제품 나오는데 시간 더 오래 걸린다면서. 근데 그거 죄송하다고 한 게 아니라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당신 저번에도 이런 일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지네들이 잘 체크 안 한 걸 누굴 탓해?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집에나 가라고 하질 않나? 뭐라고 하질 않나? 이거 완전 인격 모독 아니야? 신고하면 이거 완전 처벌감인데.
남편은 내로남불 그 자체였죠. 결국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한 번 실수가 그냥 넘어갔으니 그때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막상 직장에서 잘리고 나니 남편은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했어요. 아무리 제가 나가자고 먼저 제안을 해도 입을 꼭 다물고 묵묵부답이었죠.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놔두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방해했던 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실직하고 집에만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남편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솔직히 전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자기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분노만 차 있어요. 본인 잘못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곡해해가지고 이렇게 잘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달래주시고 가시면 남편 정신 안 차릴 거예요. 그럼 밥도 안 먹고 그냥 굶게 놔두니? 너도 네 남편 안 챙기는데 나라도 우리 아들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아들 아깝고 불쌍해서 그렇게 못해. 안 그래도 우리 어려울 때 혼자서 마음앓이 했던 앤데 이번에 이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속으로 마음앓이를 하겠니? 네가 제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겉으로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기 반성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반성 안 해요. 가끔씩 얘기할 때마다 지금도 회사용만 하고 있는데 무슨 반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얼른 털어내고 일어나 정신 차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벌써 몇 주 동안 저러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렇게 하지도 않죠. 자기 친구들이랑은 통화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다니까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에휴, 어디 가서 말을 하겠니? 자존심도 센 애가 직장 그만뒀다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들 전화는 다 받고 있는 거지. 너한테도 가장으로서 자존심 굽히기 싫어서 말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많이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당분간은 좀 둬. 네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와서 쟤 챙길 테니까 그냥 둬. 정말 이해가 안 가도록 시댁 식구들은 비가 와도 바람이 쌩쌩 불어도 신혼집에 와 남편을 챙기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은근 편해서 즐기는 것 같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마음의 병이 찾아온 것 같다면서 오히려 더 남편을 챙기기 바빴어요. 신혼 1년 차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1년은 그렇게 보냈어요. 전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남편을 대신해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신혼 2년 차가 되면서 전 친정 부모님을 이제는 신혼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에서 살고 계셔서 신혼집에 오시기 어려우셨는데 마침 시간이 되신다고 하길래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니 남편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너 아직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내 허락도 없이 남을 집으로 함부로 초대를 해? 나 사람들 만나는 거 무섭고 숨이 턱턱 막혀서 안 나가는 거야. 남들이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 내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은 내 상황도 하나도 이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초대를 해버릴 수가 있어? 뭐? 지금 장난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그럼 저번 주에 당신 친구 만난 건 누구 만나고 온 건데? 당신 우울하다고 내내 노래하길래 내가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했잖아. 그때는 신나서 나가더니만 어디서 혼자 시간 때우고 온 거였어? 당신 그런 식으로 사람 비꼬지 마. 친구들이야 나랑 오랜 시간 봤던 애들이지만 장인 장모님은 다르지. 장인 장모님 오시면 내가 너무 눈치 보이고 답답하고 그러지 않겠어?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 사람 앞에서 굳이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그럼 나는 시댁 식구들 매일 보는 건 괜찮고? 나도 그렇게 따지면 시댁 식구들이랑 불편하지 않겠어? 근데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 우리 집 들락날락 할 때마다 당신 뭐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잘만 있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보고 뭐라고? 그건 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라고 여기 당신 불편한데 오고 싶으셨겠어? 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오셔가지고서는 도와주고 그런 거지. 솔직히 엄마 아빠가 오니까 당신도 편했잖아. 편하게 일도 하고 거기다가 집안일도 다 해주셨는데 편하지 않았어? 그거랑은 다른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을 꺼내는 건데? 아무튼 나 장인 장모님 아직 만날 마음의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 명절에 간다고 해. 전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신혼집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은 몸이 안 좋아 못 본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안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이때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시부모님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댁 경조사가 있으면 남편은 참석을 안 해도 저는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래서 묵묵히 제 일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시댁 회사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또 남편 길을 살려주신다며 월급을 많이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저보다 더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봤지? 이제 슬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업체에 넘겨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당신 진짜 좋겠다. 좀 있으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잖아. 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얼마나 편해? 사모님 소리도 듣고 내가 사장 되면 당신 직장 그만둬도 되고 진짜 좋겠네.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둬? 당신 그리고 벌써부터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아직 일 그만두실 생각도 없으시고 기력도 좋으신데 무슨 벌써 당신한테 넘겨줘. 그리고 난 당신 사업 운영한다고 해도 내일 그만둘 생각 없어. 왜? 당신도 좋잖아. 사모님 소리 듣고. 솔직히 이번에 월급 받으면서 든 생각이 직장 잘 그만뒀다 싶더라고. 그 회사 월급도 쥐꼬리만 했고 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는 아니었잖아. 나 정도면 회사 하나쯤은 운영을 해야지. 엄마 아빠도 내가 믿음직하니까 자리에 앉혀주는 거 아니겠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당신도 막상 내가 사장 되면 지금이랑 딴소리 나올걸? 여보, 난 내일이 좋아. 내가 좋아해서 그 작은 월급에도 꿋꿋이 버티면서 일한 거고, 솔직히 돈 많이 벌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다른 직장 구했겠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면서 이 일을 왜 했는데, 왜 당신은 내 말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사람 다 똑같아. 돈만 있으면 다라니까. 당신이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 지금이야 평생 해왔던 일이니까 그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도 막상 내가 사장이 되고 나면 내 말대로 될 수밖에 없을걸? 내가 장담해. 남편은 마치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모두 다 아는 양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겸손이라는 게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자만심이 높은 줄 모르고 커져갈 때쯤 시댁에서 집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었는데 어찌어찌 구하게 된 곳이 전에 살던 곳보다 2배는 더 큰 곳이었죠. 남편은 그것도 모두 자기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마 아빠는 진짜 아들 잘 만났네. 이것 봐봐. 아들이 회사에 딱 들어오자마자 일이 술술 풀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넓은 집에서 엄마랑 아빠 둘이서만 편하게 살 거야? 여보, 우리도 여기로 들어올까? 회사랑도 가깝고 이사 가는 김에 당신도 회사 때려쳐. 당신이 집안 살림하고 생활비는 엄마 아빠한테도 받으면 편하잖아. 여보, 그게 말이 돼? 여기로 이사 오면 나 출근 시간만 2시간이야. 어머님, 아버님도 겨우 집 구하신 건데 무슨 아들 잘 만나서 일이 잘 풀렸대?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사실은 이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건 다음에 말하고. 여기 오게 된 거 다 아들 덕이지 뭐. 그렇지 않니? 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고마워 아들. 엄마랑 아빠가 호강하네. 이따가 누나들 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여기 근처에 맛있는 곳 있던데 거기 가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네. 사실 시댁이 새로 들어간 집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절대로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다며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죠. 전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니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러다 시댁 이사 후 첫 명절날이 되었어요. 그날 3년 만에 부모님께서 정 신혼집 구경도 갈 겸 겸사겸사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죠. 남편과 시댁으로 가던 도중에 전화를 받고 남편에게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선 갑자기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차를 세우고선 저에게 내리라고 했죠. 야, 너는 꼭 오늘 같은 날에 너네 부모님 모셔야 되겠어? 아, 진짜 손발이 맞아야 사는 건데. 이번이 이사 후 첫 명절이잖아. 이번에 잘하면 엄마 아빠 사는 집 그거 네 거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명절날 친정 부모님 오셔가지고 밥을 대접해야 되겠냐고. 말이 안 통해서요, 원. 그리고 뭐? 레스토랑? 너는 그렇게 돈이 많냐? 그 코딱지만한 월급 가지고 레스토랑이나 가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아빠 신혼집 한 번도 와본 적 없어. 3년 만에 처음 오시는 건데 명절이 대수야? 그리고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이미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다 얘기를 드렸고 다 괜찮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오늘 어떻게든 엄마 아빠 만나야 되겠으니까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 어떻게 당당하게 자기 부모 만나겠다면서 명절을 시댁에 안 간대? 야, 너처럼 개념 없는 며느리는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가 다 받아주니까 우리 집이 만만해? 너 우리 집 재산 생각보다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해. 이거 나 딴지 걸고 이혼 사유로 만들 수 있어. 뭐? 이혼 사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네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여유 많아. 그건 알고서 하는 소리야? 그런데 내가 겨우 당신네 집 재산을 받겠어? 참나, 어이없는 소리 좀 그만해. 야,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뭐 월급도 코딱지만하게 받는 애가
뭘 알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겠어? 그리고 너는 참 생각도 없다. 그 시골 촌분들이 고기 맛이나 알겠냐? 그냥 대충 국밥 먹으러 가면 될걸. 야, 너랑 더 이상 촌스러워가지고 같이 못 가겠거든? 됐고, 너 알아서 네 부모 만나던지 말던지. 나는 내 부모 만나러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다투다가 남편은 휴게소에 그대로 절 버리고 가버렸어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전 분노에 차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지금 이삿짐 불렀으니 짐 빼세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지금껏 참았는데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어머님 그 집에서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이랑도 저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다시 데리고 가세요. 아이고, 며느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한 번만 좀 참아주지 그랬어.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한 번만 네가 꼭 참아주면 내가 이번에는 사실대로 다 말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주렴. 아들 지금 여기로 온다니? 오면 내가 잘 달래서 보낼게. 아니 사실대로 내가 다 말해가지고 집에 가게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 가니?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난 아들 있으시니 아들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자기 잘나가지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일도 알아서 해결하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아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잘났으니 지금껏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여러 번 기회 줬잖아요. 그래. 네가 이러는 거 내가 다 이해해.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짐을 빼라고 하면 우리는 어딜 가서 자고 산단 말이니. 이제 사업장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이고 며느라, 내가 오늘 아들한테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용서를 해다오. 아니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더 이상은 기회 없고요. 잘난 아들 다시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 잘난 아들보다 못난 며느리니까 자리 비켜드리죠. 이제 저흰 남남이니 그 집에서도 나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전부터 정신머리가 빠졌는데 지금껏 그 수많은 기회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한다고요? 이젠 안 속아요. 온 시댁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앞으로 달려와 싹싹 빌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집은 친정 부모님 건물이었어요. 사실 시댁 사업은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잘리고 백수 생활을 했던 거였고 시부모님은 사업 수습도 안 되는데 아들 뒤치다꺼리까지 하려고 하니 결국 사업은 급속도로 망해갔죠. 시부모님은 하다 안 돼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차례 도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철없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니 다시 잘 된다면서 기고만장했던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그 어릴 적 남편이 가난에 상처를 받았던 것이 너무 가여운 나머지 남편에겐 과도하게 자존심을 세워줬고 남편의 자존심은 누구보다 강해졌지만 인성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뒤늦게 절 찾아와 빌었죠. 여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니지? 엄마가 그냥 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인 거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멀쩡히 사업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망한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 아빠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장인어른 건물에서 사시는 거야, 그럼? 그럼 그 전에 살던 집은 어쨌는데? 그걸로 전세금 들인 것도 아닌 거야? 도대체 당신은 부모한테서 뭘 듣고 온 거야? 말했잖아. 너네 집 사업 다 망했다고. 원래 집 팔아서 그 돈이랑 우리 집에서 지원해준 돈이랑 합쳐서 겨우겨우 사업 살려놓았던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네 부모 안쓰러워서 살 집 마련해 준 거라고. 그런데 너 어떻게 했니? 뭐? 시골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고기 맛이나 알겠냐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지.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건데 내가 진짜 미안해. 그래도 이건 당신이랑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실대로 안 말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잘못만 있다고 인정을 안 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랑 이혼하는 거야. 네 인성이 거지 같아서 말이야. 우리 집에서 안 도와줬으면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미안해하긴 했겠니? 아마 그때 짓거린 말도 당신이 들을 말이라 생각하며 살았겠지. 됐고, 난 너 같은 사람이랑은 평생 같이 살 생각 죽어도 없거든?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네 부모한테 줬던 돈 갚을 생각이나 하고.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신우들이 겨우 집을 얻어줬는지 방 1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투자하신 돈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열심히 남편이 돈을 벌어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연락이 와서는 재결합을 요구하곤 있지만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답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결국 아들을 망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쁜 삶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해도 제 인생은 크게 변화되는 건 없더라고요. 분명히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쌓이지 않고 순식간에 바닥이 나 버립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아 빚을 갚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언젠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 너무 큰 꿈이었다는 걸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피부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가난에서 아무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항상 제자리에 불과했고 맞벌이를 해도 눈에 띄게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 위로 2명의 형님은 집안도 좋지만 직업도 좋아 가끔 얼굴을 볼 때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봐오면서 그런 삶이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시댁에서 모이는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불편했어요. 시모가 대놓고 저를 형님들과 차별을 두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좋겠지만 형님들이 시모에게 주는 선물이 워낙 크다 보니 차별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기본적인 과일 정도와 시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해왔어요. 그게 최선이었지만 두 형님들의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겐 부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모는 능력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걸 얼굴만 보면 후회한다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시댁 집안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부족함 없이 많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모는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었네요. 내가 이래서 너한테 했던 얘기가 여자를 잘 골라야 한다고 했던 거다. 이것 봐라. 명품 가방이랑 명품 옷이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잖니?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서 엄마 상처 주더니 결국 맨날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잖아? 그게 사는 거니? 우리가 형들에 비해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뭐라고 해요? 형수님들이야 워낙 집안이 잘 살았던 거잖아요. 엄마가 형수님들 때문에 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전에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요. 입에 불칠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이 형수님을 잘 만나서 인생길이 열린 거지. 형들도 딱히 볼 것도 없잖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모임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저희 더는 안 올 거예요. 여기 오는 게 욕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 넘어가지.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저희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러니 네가 처음부터 좋은 며느리감 선택했으면 내가 이런 모습 보였겠니? 네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왔으면 명품이 2개가 아닌 3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아쉽겠어. 막내 며느리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꼴랑 과일 몇 개 들고 오는데 속이 안 터지겠냐고? 그만 좀 해. 너희들도 앞으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모임 있을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네.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별것도 아닌 걸로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 안 되겠다. 앞으로 모임 같은 거 일절 없을 테니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하자. 모이는 취지가 선물 받으려고 모이는 거야?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이자는 건데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분명히 경고하는데 막내 아가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땐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얼씨구 웃기고 있네. 당신은 애들한테 용돈 안 받았소? 우리가 애들 덕에 먹고 살고 있는데 얼굴 안 보고 살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혼자 착한 척이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재수씨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집안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은 어째 모이기만 하면 얼굴 붉히는데 이게 어머니 잘못이야? 네가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왜 어머니 탓을 해? 너는 조금도 책임이 없어? 앞으로 너랑 재수씨는 차라리 모임 때 오지 마라. 잘 지내고 있는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너는 재수씨랑 단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 재수씨가 탐탁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어머니가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눈에 안 띄는 게 피차 편하겠어. 당신도 이제 그만해. 이러다 막내 동서 울겠다. 본인들이 원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어쩌겠어. 원래 인연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본인들이 좋다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해봤자 우리만 스트레스 받지, 안 그래? 어머님도 이제 그만 막내 동서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 웃으면서 잘 지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 아니니까 차별 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 너무 힘드네요. 우리 큰며느리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너희 두 집안은 안정적이게 잘 살고 있는데 막내 애들은 저 모양이니 내 속이 뒤집어져서 그랬던 것뿐이다. 나도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밥이나 먹자. 예, 너는 국 좀 다시 데워오거라.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막말하는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눈시울이 붉어지길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최대한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국을 데워 새로 나눠드린 뒤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나갔는데 젓가락질 한번 잘못했다가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석사 첫째 형님과 박사 둘째 형님한테는 명품 선물 고맙다면서 보쌈을 싸줬는데 그런 모습 최대한 안 보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돌려 음식을 먹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밥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묵묵히 음식들을 입에 넣고 있는데 보쌈고기에 젓가락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당하게 된 저는 당황스러워서 손을 움켜쥐며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이 너를 위해 준비한 건 줄 알아? 밥맛 떨어지게 왜 이리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어느 정도 먹었으면 대충 눈치껏 젓가락을 내려놓을 것이지.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가 먹을 보쌈고기도 없는데 고졸에 능력도 없는 너까짓게 고기가 가당키나 하니? 못 배웠으면 알아서 키워야지. 눈치까지 없으니 내 속이 뒤집어지겠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했는데 먹지 말라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내려치면 어떡해요? 방금 차별하지 않겠다면서. 아, 방금 며느리 손이었니? 내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해서 똥파리가 날라 들어온 줄 알고 효자손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는데 아유, 그게 막내 며느리 손이었어? 요즘 내가 치매가 왔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무래도 병원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조만간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건강검진 받을 때 됐죠? 작년엔 형님이 병원에 모셔갔으니 올해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저도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형님들에 비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내려칠 수 있어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저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빈정상해서 더는 상종도 못하겠네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앞으로 어머님 눈에 띄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시모가 들고 있던 효자손을 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시모 행동에 너무 서러워서 저도 효자손을 시모 쪽으로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상의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내려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아주버님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을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자식과 연 끊고 살면 좋냐고 큰소리친 뒤 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시모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더니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히게 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분리시켜 놓았는데
시모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양손에 시모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져 있었어요. 큰형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의 머리를 들쳤는데 땜빵이 여기저기 머리가 뜯겨져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둘째 형님은 충격받은 시모를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해 머리는 또다시 자란다고 했지만 이미 시모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가려 하길래 양손에 쥐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집어 던지면서 땜질난 곳에 다시 심으라고 시모에게 한마디 던지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2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엮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큰 폭풍이 지나간 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시부는 저희 부부가 걱정이 됐는지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항상 저희를 먼저 신경 써주시는 시부 때문에라도 그동안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모가 제 손등에 효자손을 내려친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시부는 전화로 그때 난리친 건 정말 잘한 행동이라면서 그래야 저희 부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 부부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 식구들에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만 바라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댁 집안과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비록 좋지 않은 결말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었고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하루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히길래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모여 있었는데 제가 잠깐 일을 하려고 들린 곳은 동문회관이었습니다. 동문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첫째 형님이었어요. 동문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로비에서까지 들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첫째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는 형님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 집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었다니까. 보쌈고기에 손 올렸다고 효자 손으로 손등을 사정없이 내려친 거 있지? 옆에 있던 나도 놀랄 정도였으니 아마 막내 동서는 평생 기억으로 남겠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부류를 만나왔지만 우리 집안 시어머니처럼 고약한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독하던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정말 애매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동서 편을 들어줄 수도 없다는 거야. 최대한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절대 안 돼. 막내 동서를 종처럼 부리는데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면서 뭐라고 한다니까? 그러니 둘째 동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없는 말들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때 한바탕 난리치고 나서 한 3달 지났거든?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모임 있을 때면 집안일 거들 사람이 없다 보니 나랑 둘째 동서가 직접 해야 되더라고.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들 받아갈 때는 좋다고 하더니 막내 동서랑 연 끊고 지내니까 시킬 사람 없어서 나한테 시키는 거 있지? 그래서 요즘 너무 짜증나더라고. 우리 그이가 시어머니를 또 끔찍하게 생각해서 막내 동서네랑 안 좋은 일 있고 나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한다니까. 이런 문제로 최근에 부부싸움까지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늦은 시간에라도 무조건 시댁에 가려는 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나도 요즘에 한계를 느낀다니까. 둘째 동석애는 애가 약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거든? 그때부터 일절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까지 씹고 있다니까? 내가 저런 집안에 계속 붙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노인네가 꼴의 명품은 좋다고 밝히는데 내가 정신 나갔다고 명품 사주겠냐? 그거 다 짝퉁이잖아.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데 꼴의 명품은 좋다고 짝퉁이라도 입이 귀에 걸린 거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니? 노친네는 절대 짝퉁인 거 모를걸? 너희들 중에 좋은 남자 소개해 줄 사람 없어? 거지 같은 집안 식구들과 살려다 보니 나까지 급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따로 살고 싶다니까. 내가 좋은 남자 하나 알고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집안도 꽤 좋거든. 나한테 얼마 전에 여자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한번 만나볼래? 혹시 알아?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지. 직접 얼굴 보고 만나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지? 네가 며칠 전에도 얘기해서 너에 대해 내가 잠깐 얘기해 준 적 있었거든. 애가 둘이 있긴 한데 이혼 생각 중이라니까? 자기는 아이를 좋아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 잠깐 대화라도 나눠보게 얼굴 한번 볼 수 있냐고 하긴 했는데 너만 괜찮다면 내가 다리 놔줄게. 이게 또 다른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만약 잘 돼서 재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 어머니가 예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아버지랑 단둘이 산다더라. 어머머머, 그래? 아니 그런 좋은 조건의 남자가 아직까지 여자가 없다고? 야, 그런 건 바로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속 좀 잡아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는데 제가 알던 형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첫째 형님을 보게 된 것도 놀라운데 또 다른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곳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일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쓰고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몸을 돌려 왜 불렀는지 물어보니 정수기에 물이 안 나온다며 형님 동문들 중 일행 한 명이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 이미 눈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면 물이 나올 거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해주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옷을 잡아 돌려 세웠어요. 그리고는 동문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고 룸 안에 있던 첫째 형님의 동문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감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첫째 형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동서? 아니 동서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 옷차림은 또 뭐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정수기 관리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언제부터 한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겠죠. 정수기 관리 일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요. 회관 안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로비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 상대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피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잖아요. 정수기 일이나 하는 주제에 자기 무시했다고 화를 내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많이 바쁘거든요.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이라 빨리 다음 고객님 집에도 가봐야 해서요. 동서, 지금 내 친구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잖아. 동서는 다음 고객만 생각하고 내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 같네? 동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한 거 아니겠어? 내 친구가 동서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우리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최대한 잘 설명드렸는데 제가 무슨 무시를 했다는 건데요. 제가 저 사람한테 90도로 정중히 사과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고 제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저 사람이 저를 붙잡더니 뭐라고 한 거라고요. 형님이야말로 친구라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닌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먹고 자고 싸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건데 무슨 급이 있어요? 나이 먹고 떠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급 따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뭘 어쨌는데? 동서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못 배운 집안일수록 위아래도 없다더니 족보도 없는 집안 주제에 너까지 꽤 나를 훈계하려 들어? 몇 달간 너 때문에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쪽팔리게 하고 있네. 첫째 형님은 술도 꽤 많이 마신 상태였는지 붉어진 얼굴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형님 동문들이 저를 에워싸더니 한두 명씩 몸을 밀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안내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넣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형님의 동문들은 저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으려는 순간 남편이 회관으로 들어와 소리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정수기 관리하면서 운전까지 해야 돼서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대신 운전대를 잡아줬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걱정돼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동문들을 사정없이 외친 뒤 저를 일으켜 세운 뒤 저희 부부를 쳐다보고 있는 첫째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보여주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정수기 일하면서 몇 번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일할 때는 항상 녹음기를 켜두거든? 네가 동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이 녹음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는 거 몰랐지? 사람은 어디에 있던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나이 처먹었으면서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동문들 앞이라고 말을 필터도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쏟아내더라. 아주버님과 이혼까지 생각한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계획까지 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어머님한테 비싼 명품 가방이라고 할 얘긴 다 해놓고 짝퉁이었어? 둘째 형님이랑 가족들 가지고 노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지? 있는 집안들이 더한다더니 정말 웃기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 파일 오늘 가족들한테 전부 다 전송할 테니까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볼까?
첫째 형님은 제가 들고 있던 음성 녹음기를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더 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저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첫째 형님의 행동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음성 녹음 파일을 핸드폰에 옮긴 뒤 전송해 버렸고 첫째 형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이 강하게 가로막아 저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핸드폰과 첫째 형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빗발쳤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받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녹음 내용이 사실이냐고 몇 번이나 대묻길래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의 동문회관 현장이라면서 남편과 함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식구들이 동문회관으로 전부 다 오게 되면서 집안은 또다시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렇게 아끼던 두 형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석 박사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봅상까지 싸서 입에 넣어주더니 짝퉁 명품 가방이 그렇게 좋았어요? 앞으로 잘난 두 형님들 잘 끼고 사세요. 고졸에 못 배운 저는 여기서 이만 빠질게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가네요. 첫째 형님은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이나 하고 있고 둘째 형님은 당신을 노친네라고 부르면서 가짜 명품 가방으로 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라고 좋다고 들고 다녔을 텐데 창피해서 어째요? 모르는 게 약이라더니 그동안 진짜 명품인 줄 알고 으스댔죠? 당신 인생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을 걸쳐봤자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시모와 아주버님들은 많이 당황했는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시모는 자기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정말 가짜였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두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몇 달간 저희 부부 없이 지내오면서 제가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며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차단해 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라고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려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나서 현재 별거 중이고 둘째 아주버님도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 가짜인데 진짜로 속여서 시모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나 부부관계의 금이가 매일 부부싸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뒤늦게 제가 시모에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서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처도 한두 번 받아야지 계속 받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의 감정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저희 가족만 바라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했던 시댁 생활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에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지긋지긋했던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 동안 저는 시댁에 잡혀 살고 있었어요.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그 수술비를 시댁에서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문제는 아빠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부터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제 삶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아빠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엄마 곁으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댁의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거나 난감한 일들을 시킬 때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시댁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아빠가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약 물고 시댁 식구들의 괄시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전화 통화를 막 끊으시면서 저를 보시곤 와서 앉으라며 손짓을 하시길래 시모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작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더라. 재력이 상당한 집안이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집안 사돈어른이 중소기업 업체 대표로 있고 그 밑으로 이번에 인사 올 예비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둘 다 늦은 나이에 선자리 보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로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집안도 신분 상승하는 거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경 써서 이번에는 꼭 결혼식까지 성사시킬 수 있게 네가 많이 도와줘야 될 거다. 불만 같은 거 없지? 우리가 너희 사돈어른 목숨을 살려줬다는 거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알아들었으면 오늘부터 집안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눈에 거슬리는 건 전부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잔소리하지 않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시동생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시모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셨는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시모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는 게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시모가 시키는 일을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모는 저를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트집을 잡으셨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모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한다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네요. 예, 너 이것밖에 못하니? 한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우리 집에 얹혀 산 지 벌써 5년째인데 아직까지 내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거냐? 여기 봐봐라.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얼룩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내가 잔소리를 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꼴을 못 봤어. 이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라.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할 때는 잘 하겠다더니 도와주니까 입 싹 닦는 거냐?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다. 처음에는 그래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허락해 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애가 점점 맛이 가는 것 같니? 너희 사돈어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한 번만 더 내 입에서 잔소리 나오지 않게 제대로 좀 해라. 마지막 경고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시모는 제가 하는 모든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한다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질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조건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전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된 지 5년 차가 되었었고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시모의 성격을 맞춰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시모의 마찰은 점점 더 잦아졌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날도 녹초가 된 상태로 집안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자 시모는 가족들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쉴 틈도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 놓더라고요. 형수님, 오늘따라 음식에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때 돼서도 음식 맛이 이러면 곤란한데 차라리 사람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음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수님 음식 솜씨는 제 입맛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음식 내도 괜찮겠어요? 나도 그런 건 좀 불만이기는 한데 말을 해도 바뀌질 않으니 어쩌겠니? 그럼 내가 미리 좀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 거니? 저도 최선을 다해 음식 준비한 건데 입맛에 맞지 않으셨나 봐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오늘 집안 청소하고 바로 저녁 준비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가족들은 입맛이 떨어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아이들을 챙긴 뒤 설거지까지 끝낸 다음 겨우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지만 이런 게 제 삶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죠.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집안일이 바빠서 아빠가 계신 병원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댁에서 버텨야 하는 거였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댁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만 했습니다. 대장암 3기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회복을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를 막대해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와 엄마 사진을 보면서 늦은 저녁에 흐느끼고 있자 남편이 잠을 자다가 제가 눈물 흘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지 몸을 일으켜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잘 시간엔 잠 좀 자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곤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을 빼서 버렸습니다. 아이씨,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매일 밤마다 이럴 거야?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밤마다 계속 이러니까 나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알아?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장인어른한테 지속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우리 집안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병원비를 언제까지 충당해 줘야 되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도 불행한데 맨날 질질 짜는 모습 봐야 되는 거야? 우울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한 번만 더 자고 있는데 눈물 보이면 그땐 집 밖으로 내쫓을 줄 알아. 알겠어?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우리 가족한테 도움을 주셨다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다들 나를 집안의 가정부로 취급하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잖아? 당신마저 나를 아내로 안 봐주고 있는데 내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빠가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데 이런 나를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냐고. 행복? 우리가 지금 행복 타령할 때냐? 집안일이나 좀 잘해.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욕만 먹고 사냐? 보는 내가 정말 답답하다.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벌써 5년이나 살아왔는데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성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질 않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안일 하다 보면 아이들도 돌봐줘야 되고 그럼 어머님이 시키는 거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고 뭐라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머님은 내 몸이 10개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나도 숨 좀 쉬고 싶다고. 숨 쉴 시간에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나 잘해. 그리고 이 사진은 내가 압수할 테니까 다음에도 또 밤마다 잠 안 자고 이러면 그땐 이 사진 확 버려버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서 뺏은 사진을 서랍에 넣은 뒤 자물쇠로 잠가 버렸어요.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라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저에게는 잠깐의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어 너무 괴롭기만 했었죠. 시댁에 오기 전에는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시댁에 도움을 청하면서 시모의 말대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자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못살게 굴 때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와 거리를 두었고 매번 차가운 시선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닫아버린 채 저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나를 꼬박 세우고 또다시 시작되는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시모가 심각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예, 큰일 났다. 오늘 저녁으로 일정이 변경돼서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니? 작은 아들이 방금 전화가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인사시키러 온다더라. 음식 준비해 줄 수 있는 곳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일정이 전부 다 꽉 차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더구나. 집안 청소는 이쯤 하고
음식 준비부터 미리 계획해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은 내가 볼 테니까 너는 가서 빨리 장부터 봐오도록 해라. 내가 준비할 음식 리스트 뽑았으니까 그거에 맞게 식재료 사오면 될 거야. 갑자기 변경된 일정에 시댁 집안은 비상사태가 걸렸고 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장을 봐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마트에서 장을 본 뒤에 시댁에 오자마자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몸이 느려 터졌다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전날에 잠 한숨 못 자서 많이 피곤한 상태라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죠. 그런 와중에 최대한 서둘러 시간 맞춰서 음식 준비를 끝냈고 시댁 식구들은 일정이 변경됐다는 소식에 급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부와 남편도 옷을 갖춰 입고 시동생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동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저는 준비된 음식을 상의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서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는 저에게 나오지 말고 음식부터 세팅하라며 예비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먼저 주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인원수에 맞춰서 음식을 전부 준비해 놓은 뒤 시댁 식구들이 주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길래 저는 약한 불로 끓이고 있던 갈비찜을 식탁 중앙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뒤이어 자리에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은 갈비찜을 본 시모가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알 수 없어 시모에게 가까이 갔는데 갈비찜 위에 왜 고명이 올려져 있지 않냐고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제가 미처 갈비찜 위에 올라갈 고명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시모한테 뺨을 허용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어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쳤던 걸 갈비찜이라고 올린 거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제일 중요한 메인 요리인 갈비찜에 고명을 올리지 않는 게 말이 되니? 너무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음식 준비했는데 그 정도 실수는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저 이제 이 집안 가정부 노릇 그만할 거라고요. 네가 지금 뭘 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조용히 안 할래? 주방에서 전부 다 듣겠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망치고 싶은 거니? 어머님, 그동안 저희 아빠 병원비 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돈은 갚아 드릴게요. 그이랑 이혼하고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앞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누가 잘못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가서 당장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제가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억지로 일으키셨어요. 당장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갈비찜을 제대로 준비해서 올리라고 했지만 이미 저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저를 돌려 세운 뒤 또다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은혜도 모른다며 아빠한테 들어간 병원비를 당장 토해내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거실이 시끄러워지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주방에서 나와 저와 시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면서 시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시부를 바라보며 별일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예비 동서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얼굴을 살피면서 아가씨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를 꺼냈는데 예비 동서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들어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20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어머,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저랑 밖으로 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랑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예요? 왜 우리 며느리한테 아가씨라고 그러는 거죠? 둘이 어떤 사이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저희 가족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신 은인이에요.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놀란 듯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은 꽤 부유했던 편이었는데 보영이네 가족들은 저희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죠. 그리고 보영이네 아버님은 저희 아빠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세도 받지 않았고 한 가족처럼 지내왔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었는데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보영이도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차에 태운 다음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길래 그동안 살아온 시간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만 삭혀왔던 감정들이 폭발되어 버린 거였죠. 보영이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는데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면서 그 집안과는 결혼 안 하길 정말 다행인 것 같다며 아빠 병원비를 대신 내줄 테니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집에서 그만 나오라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과거에 저희 가족에게 받았던 만큼 전부 돌려주겠다며 저를 보영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회사로 데리고 갔죠. 처음으로 제가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20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보영이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보영이네 식구들은 저희 아빠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1인 병실로 옮겨준 뒤 병원비까지 전부 다 대신 납부해 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난처했는지 가족 전체가 병원으로 달려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평소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좀 전에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너 입장도 생각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긴장되는 자리라서 그랬는지 너한테 실수를 한 것 같다. 오늘 일은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니? 그래도 우리 때문에 너희 사돈어른이 살아계실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 작은 아들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둘이 상당히 친한 사이 같은데. 이번 일은 실수였고 평소에는 잘 지낸다고 네가 좋게 좀 설명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저희 아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들한테 항상 미움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한테도 저도 이쁜 딸인데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은 저를 아내로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지치게 만들었는지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돈은 어떻게든 갚아드릴게요. 그 일은 그만하고 제 삶 찾고 싶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아이들만 없었어도 그 일랑 벌써 이혼시켰을 거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니, 그냥 했던 말인데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웃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네가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가 우리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 그래도 거절하지는 않았잖아. 저 집안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 집안인데 좋은 기회 놓칠 수는 없잖아. 네가 말만 잘해도 결혼은 성사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 삶도 이렇게 힘든데 보영이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결혼은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본인 선택인 거잖아요. 그때 어머님의 행동 하나로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접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한테 뺨 허용한 건 똑같이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모가 저에게 올려붙였던 뺨을 저는 시모 보란 듯이 남편의 뺨에 강하게 올려 붙였습니다. 시모는 경악을 했고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고 병원에서 난리를 치면서 또다시 본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보영이네 가족은 혀를 차면서 저런 집안과 결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라며 병원 관계자를 불러 소란 피우는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보영이네 가족들 도움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고 근 5년 동안 시댁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아이들 친권 양육권까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보영이네 가족들은 제가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또한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퇴원할 때까지 아낌없이 병원비를 납부해 주셨죠. 아빠가 그동안 보영이네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 삶에 변화는 없었을 테지만 과거에 도움을 준 덕분에 저희 가족이 그만큼 보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력 있는 집안과의 결혼이 파투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더 나은 밝은 미래가 있었을 테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걸 발로 걷어차버린 셈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잠깐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왔었는데 시부가 운영하던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친분이 있는 보영이네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소금 한 바가지를 냅다 뿌리며 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가정부 취급 당하면서 살아온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행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면 나중엔 배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